칠흑 같은 어둠이 짓눌러오는 심산유곡의 가시덩굴 사이로 이연의 거친 숨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터져 나왔다.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에서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손에 쥐고 있던 묵직한 물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는데 그것은 차디찬 금속의 감촉이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끈적한 액체가 땀인지 아니면 이름 모를 누군가의 피인지 알 길이 없었으나 그는 눈앞에 번득이는 금빛 광채에 매료되어 그저 광기 어린 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식구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 이연은 목이 찢어져라 외치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가 움켜쥔 황금 덩어리는 달빛을 받아 기괴할 정도로 영롱하게 빛나며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사실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이연은 관아의 서구에서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던 정구품의 말단 관리였으나 고울을 덮친 3년간의 유랑 끝에 남은 것은 텅 빈 곳간과 뼈만 남은 어린 딸의 신음뿐이었다. 청렴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식구들의 배를 깰리는 자신의 무능함에 치를 떨며 산을 오르던 그는 벼랑 끝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물에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9갈래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현은 공포보다 허기를 먼저 느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이현을 바라보더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품 안에서 눈이 멀 정도의 황금 덩어리를 꺼내 지면에 내려놓았다. 여인의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들 만큼 노란 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숲의 모든 새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다. 이것을 가져가되 그 대가는 그대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치러야 할 것이니 그래도 받겠느냐. 여인의 목소리는 귓가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숙이 박히는 듯한 오싹함을 동반했으나 이연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허겁지겁 바닥을 기어가 여인이 내민 황금을 낚아챘으며 그 순간 여인의 모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비릿한 피냄새와 차가운 황금만이 손에 남았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나무꾼들이 그를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았으나 이연은 황금을 품속 깊이 감춘 채 오직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 아래에서 황금을 다시 꺼내 보았는데 아까보다 그 크기가 미세하게 커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아내는 남편의 광기서린 눈빛과 갑자기 나타난 황금의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으나 이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붙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보게, 이제 우리는 만석군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이금이면 논밭 수백 맞이기도 거뜬히 살 수 있단 말일세. 아내가 황금의 출처를 묻자 이현은 산신령이 자신의 고결한 인품에 감동하여 하사한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거짓을 내뱉었으나 그의 눈가에는 이미 검푸른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황금에서 시작된 기괴한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잠든 이현의 귓가에는 여우의 웃음소리와 흡사한 환청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이튿날 아침 이현이 시장으로 나가 황금의 일부를 떼어 식량을 사려 할 때 그는 기묘한 일을 겪었는데 분명 어제 보았던 황금의 표면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가죽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시장 상인은 금의 순도가 놀랍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가 건넨 황금을 받아든 노점상의 손등에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는 것을 이연은 보지 못했다. 술에 가득 쌀과 고기를 싣고 돌아오는 길에 이연은 자신의 옷소매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닦아내었으나 그것은 땀과 황금의 기운이 섞여 나온 진물과 같았다. 식탁에는 오랜만에 기름진 고기 냄새가 진동했지만 어린 딸은 고기를 한 점 씹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뱉어냈는데 그것은 분명 고기의 맛이 아니라 썩은 흙의 맛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연은 딸의 투정을 꾸짖으며 자신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으나
그의 미각에는 그 어떤 진미보다 달콤하고 황홀한 맛으로 느껴졌으니 이미 그의 감각은 황금의 마력에 오염되고 있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이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은 이전의 초라한 관리가 아니라 탐욕에 절어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현은 꿈속에서 다시 그 숲을 보았는데 여인이 건넨 황금이 사실은 무덤에서 파헤쳐진 해골의 머리통이었다는 환상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손에 쥐어진 차가운 황금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다시 안도하며 그것을 품에 안고 잠들었으니 이것이 비극의 시작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마을의 개들이 이연의 집 담벼락을 향해 밤새도록 처절하게 지저댔고 하늘에는 핏빛 달이 비스듬히 걸려고울 전체를 불길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연이 황금을 손에 넣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가세는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으며 원래의 비루했던 오두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웅장한 기와 지붕이 솟아올랐다. 고을 사람들은 이연이 산신령의 점지를 받아 횡재했다는 소문을 수군거렸으나 정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웃음보다는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이연은 이제 더 이상 말단 관리가 아니었으며 막대한 재물을 이용해 상사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고을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으나 그의 피부는 날이 갈수록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밀실에 틀어박혀 황금을 닦고 또 닦았는데 이상하게도 황금은 닦으면 닦을수록 은은한 피 냄새를 풍겼고 그 크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연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하나둘씩 변사체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같이 처참하여 하인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 소와 돼지들은 외상 하나 없이 온몸에 피가 바짝 마른 채 발견되었으며 마치 무언가에 의해 전기만 빨린 듯 가죽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다. 이연의 아내는 공포에 질려 남편에게 그 황금을 당장 버리라고 애원했으나 이연은 눈을 부릅뜨며 아내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는 황금을 가슴에 품고 방구석으로 숨어들었다. 네가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 이것만 있으면 정승판서도 부럽지 않은데 어찌 감히 버리라 하느냐. 이연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라 쇳소리가 섞인 긁히는 소리로 변해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노란 여우의 안광이 잠시 스쳤다가 사라졌다. 마을에는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연에게 황금 동전을 받아간 상인들과 관리들부터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괴질에 걸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연은 자신의 부가 늘어날수록 마을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많은 금을 얻기 위해 깊은 밤마다 홀로 숲을 찾았다. 숲의 안개 속에서 다시 나타난 소복 여인은 이연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깔깔대며 웃어댔고 그녀의 손에는 이전보다 훨씬 거대한 황금 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멈출 줄 모르는가. 이제는 금 대신 다른 것을 내놓아야 할 때가 왔도다. 여인의 말에 이연은 침을 흘리며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대가가 자신의 영혼과 가족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현의 집 안방에서는 매일 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정작 아내는 실성한 듯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인들은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는 9개의 꼬리를 가진 괴물을 보았다고 증언하며 앞다투어 짐을 싸서 도망쳤고 넓은 저택에는 오직 음산한 기운과 황금의 광채만이 감돌았다. 이연은 이제 밥조차 먹지 않고 오로지 황금을 핥거나 쓰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으며 그의 몸에서는 사람의 채취가 아닌 노린내와 썩은 흙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가 관아에 출근할 때면 동료들은 그의 옆에 서기만 해도 오한이 든다며 피했으나 권력의 눈이 먼 사또는 이현이 바치는 황금의 눈이 멀어 그의 기행을 묵인해 주었다. 한때 청렴했던 이현의 마음은
이제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오로지 더 큰 재물과 권력을 향한 갈증에 허덕였으며 그것이 바로 호구가 파놓은 함정임을 깨닫지 못했다. 숲속의 여인은 이연이 가져온 재물이 사실은 공동묘지에서 파낸 죽은 자들의 원한이 서린 유골의 환각을 입힌 것임을 알고 비웃고 있었다. 이연이 황금이라 믿고 보관함에 고이 모셔둔 것들은 사실 해골의 조각과 썩은 인육이었으며 그것들이 뿜어내는 사기새가 이연의 집안과 고을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다. 달이 가려진 삭막한 밤. 이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황금을 닦다가 문득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니라 가죽만 남은 귀신이 황금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뜨렸으나 깨진 거울 조각마다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탐욕스러운 아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집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이연의 집 문을 두드리며 곡식을 나누어 달라 울부짖었으나 이연은 창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황금을 품에 안은 채 숨을 죽였다. 이것들은 다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그는 광기에 젖어 중얼거렸으나 그 순간 품 안의 황금이 마치 심장처럼 고동치기 시작하더니 이연의 가슴팍을 파고드는 감촉이 느껴졌다. 통증의 비명을 지르며 옷을 들추어 보니 황금의 일부가 그의 살점과 융합되어 피부 위로 금빛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으나 그는 그것조차 고귀한 변화라 믿으며 미소 지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황금의 광채는 이제 빛이 아니라 끈적한 점액질처럼 이연의 몸을 휘감았고 그는 고통과 희열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이것 보아라. 금이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있다. 나는 이제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연은 자신의 가슴팍을 파고들어 피부와 하나가 된 금부치를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으나 그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타르와 같은 악취나는 진물이었다. 그때 굳게 닫혔던 밀실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고 문틈 사이로 스며든 서늘한 안개가 방 안의 촛불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소복 차림의 여인은 예의 그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연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연의 살점은 차갑게 얼어붙었으며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쌓인 원한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그토록 아끼는 그 금덩어리가 진정 무엇인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여인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이연의 눈을 쓸어내리자 이연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황금빛 환영이 일시에 걷히며 끔찍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눈부신 광채를 내뿜던 황금 괴짝 안에는 금괴 대신 구더기가 들끓는 사람의 두개골과 썩어 문드러진 손가락 뼈들이 가득 차 있었고 벽면을 장식했던 금칠은 사실 말은 핏자국이었다. 이연이 그토록 맛있게 씹어 삼켰던 산의 진미는 공동묘지의 썩은 흙과 오물이었으며 그가 입고 있는 비단옷은 죽은 자의 수의에 불과했다. 이연은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으나 이미 그의 가슴에 박힌 골편들은 심장 근처까지 파고들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금은 어디 가고 이런 해골 바가지들만 남았단 말이냐. 내 인연, 나를 속인 것이냐. 이연이 울부짖으며 여인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여인의 등 뒤에서 솟아오른 9개의 꼬리가 채찍처럼 그를 휘감아 벽에 맺혀버렸다. 여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미녀가 아니었으며 입술이 찢어지고 송곳니가 솟아난 거대한 여우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내 놈의 탐욕이 내 눈을 가린 것이다. 굶주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채운 네 곳간의 곡식이 사실은 이 해골들의 주인들이 남긴 원한임을 몰랐더냐. 호구의 목소리는 방안을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거대해졌고 이연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사실 이 황금의 정체는 과거 이연이 부임했던 고을에서 굶어 죽은 만 백성의 원혼이 응축된 저주받은 곡이었으며 이연은 그것을 금이라 믿고 제 몸속에 스스로 채워넣은 것이었다. 여우는 이연의 아내가 잠든 방을 가리키며 낄낄거렸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이연의 아내가 황금애를 베개 삼아 자다가 질식해 죽어가는 신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이연은 아내를 구하려 했으나 그의 다리는 이미 금속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손톱은 짐승의 것처럼 길게 자라나 제사를 파헤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계약을 이행할 시간이다. 네가 약속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라. 여인의 날카로운 손톱이 이연의 어린 딸이 자고 있는 건너방을 향하자 이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을 가져가고 제발 내 아이만은 살려다오. 이연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무자비하게 방을 나섰고 이연은 바닥을 기으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차가운 바람뿐이었다. 그 순간 관아의 담장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환한 빛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연의 비리를 추적해온 암행어사의 행차였다. 하지만 이연의 눈에는 어사대의 불빛조차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화염처럼 보였고 그는 절망 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연은 자신의 방이 아니라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그의 몸은 여전히 검은 진물로 뒤덮여 있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은 여전히 핏빛이었고 어디선가 여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연은 자신의 가슴을 확인했으나 그곳에는 황금 대신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 속에서 수천 명의 원혼이 울부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부귀영화가 아니라 단 한 모금의 깨끗한 물과 단 한 조각의 평범한 보리밥을 갈망했으나 그에게 허락된 것은 자신의 죄를 되새기는 영원한 갈증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연의 집에서 쏟아져 나온 수천 개의 해골을 보며 경악했고 고을 전체는 피비린내, 나는 소문으로 뒤덮여 정적에 휩싸였다. 차디찬 추국장 한가운데 묶인 이연의 모습은 더 이상 위험 있는 관리가 아니었으며 온몸에 검은 반점이 돋아난 채 괴성을 지르는 미치광이에 불과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단상 위에서 서늘한 눈빛으로 이연을 내려다보며 그가 저지른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내 놈이 관직을 이용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그 대가로 얻은 황금이 사실은 이 고을 무덤에서 파헤쳐진 유골이었음을 어찌 부정하느냐. 어사의 호통에 이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부정하려 했으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시커먼 흙덩이와 썩은 고기 조각들이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이연의 집 창고에서 몰수한 괴짝들이 관아 마당으로 실려 들어왔다. 어사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괴짝에 자물쇠를 부수고 뚜껑을 열었는데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연이 그토록 아끼며 닦았던 황금 덩어리들은 햇빛을 받자마자 누런 금빛을 잃고 흉측한 사람의 두개골과 잘려나간 팔다리 뼈로 변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이럴 리가 없다. 내 금들이, 내 고귀한 보물들이 왜 뼈다귀로 변한단 말이냐. 이연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을 기어가 해골들을 품에 안으려 했으나 뼈에서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올라 그의 살을 태우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냈던 세미와 곡물이 사실은 죽은 조상들의 뼈로 둔갑해 이현의 배를 채웠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관아 하늘이 어두워지며 돌풍이 불어 닥쳤고 횃불들이 일제히 꺼지며 사방이 기괴한 정적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오직 이연의 눈에만 보이는 소복 입은 여인이 어사 뒤편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인간의 법도가 참으로 가련하구나. 이미 제 속을 썩은 뼈로
가득 채운 자를 어찌 형벌로 다스리려 하느냐.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현의 가슴에 박혀있던 골편들이 일제히 꿈틀거리며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고 이현은 피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어사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칼을 뽑아들었으나 여우의 환영은 이미 이현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그의 남은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현의 아내는 이미 옥사에서 목을 메어 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의 어린 딸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며 아비의 이름을 부르다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추국장에 퍼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보다 더 큰 공포는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조차 사실은 그 황금의 저주를 유지하기 위한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현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빌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어사는 이현에게 극형을 선고하며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했으나 정작 재물이라고 남은 것은 썩은 뼈와 재 한 줌뿐이었다. 포졸들이 이현을 끌고 가기 위해 다가갔을 때 이현의 몸은 이미 사람의 무게가 아니라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워져 있었으며 그의 피부는 금속성 비늘로 뒤덮여 기괴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길가에 떨어진 썩은 뼈다귀를 금이라 부르며 입에 넣고 씹는 광태를 보였으니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조차 동정보다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다. 호구는 관아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꼬리 9개를 흔들었고 이현의 영혼이 탐욕의 무게에 눌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현의 몰락은 고을 전체의 재앙의 끝이 아니라 부정한 욕망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본보기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관아마당에 쌓인 해골들은 며칠 밤낮을 태워도 타지 않았으며 무당들은 이 뼈들이 이현의 탐욕의 원한을 품은 자들의 넋이라며 씻김 곳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수레 안에서도 환각 속에서 여우가 건네는 금수를 마시는 꿈을 꾸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그의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쇠사슬과 멸시 섞인 침방울 뿐이었다. 이제 고을의 공기는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으나 이현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검은 땅만이 남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의 증거였다. 핏빛 달이 서산으로 넘어갈 때 이현은 마지막으로 숲속에서 들려오는 여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정신의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리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고을을 휩쓸었던 참혹한 기근과 역병의 기억도 이제는 노인들의 구전 속에나 남은 예리하기가 되었다. 이현의 웅장한 저택이 서 있던 자리는 이제 잡초조차 자라지 않는 황량한 터로 변해버렸으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그곳에서 여전히 쇳조각이 부딪히는 소리와 여자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다. 한때 권세와 탐욕으로 세상을 호령하려 했던 이현은 형집행 직전 미쳐버린 채 방면되어 이제는 길가를 전전하는 눈먼 거지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누더기 옷을 걸친 채 장터를 떠돌며 행인들이 던져주는 엽전 한 푼에 감지덕지하면서도 가끔 흙바닥에 떨어진 노란 낙엽을 보고는 황금이다. 내 황금이 여기 있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흙을 파헤치는 광태를 보였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으나 신기하게도 그의 가슴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금빛 흉터가 기괴한 문양으로 남아있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눈보라를 피해 쓰러져가는 상여집 근처에 몸을 뉘인 이현의 앞에 수십 년 전 그 숲에서 만났던 소복 여인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다. 여인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이 눈부신 미색을 뽐내며 이현의 곁으로 다가와 차가운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고 이현은 그 서늘한 감촉에 몸을 떨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제야 내 놈의 탐욕이 다 닳아 없어졌느냐.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허망하여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지은 죄업의 무게뿐임을 이제는 알겠느냐.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이현의 귓가를 맴돌았으나 그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이 헐떡거릴 뿐이었다. 여우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작은 금부치 하나를 꺼내 이현의 눈앞에 흔들었으나 이제 죽음을 앞둔 이현의 눈에는 그것이 황금이 아니라 타오르는 지옥의 불꽃처럼 보였다. 이현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으며 금부치를 밀어내려 애썼으나 그의 마비된 팔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여우는 비웃듯이 그 금부치를 이현의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순간 이현의 온몸에서 눈부신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뜨거운 불이 아니라 뼛속까지 얼려버리는 빙한의 불꽃이었으며 이현은 마지막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한 줌의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노인의 시신이 아니라 눈 위에 새겨진 여우의 발자국과 그 옆에 버려진 낡은 해골 한 조각뿐이었으니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이후 고을 사람들은 재물을 탐내기보다 서로를 돌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으며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자가 나타나면 이현의 비극을 들려주며 경계의 본보기로 삼았다. 이현이 그토록 갈망했던 황금은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검은 그림자였으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와 이웃을 향한 자비심뿐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숲속의 여우는 또 다른 탐욕스러운 영혼을 찾아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나 오늘날에도 부정한 재물에 눈이 먼 자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녀의 은밀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전해진다. 인생의 진정한 북이란 괴짝에 쌓아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저물녘 돌아갈 집이 있고 함께 밥을 나눌 이가 있으며 양심에 거리낌 없는 평온한 잠자리에 있다는 만고의 진리를 남긴 채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다시금 붉은 해가 떠오르며 고을의 평화를 축복하고 이현의 저주가 서렸던 터에는 비로소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피어나 지난날의 상처를 보듬어 안았다. 재물은 안개와 같고 명예는 바람과 같으니 오직 사람이 남긴 선한 발자취만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고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